지금 극장가가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왕가 사는 남자 때문인데요. 개봉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넘겼고 지금도 극장에서 꾸준히 관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영화 배경이 된 영월 청령포에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단종 관련 도서 판매도 폭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한국 영화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흥행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지나간 뒤에도 한국 영화가 건강해져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흥행 열기 한가운데서 한국 영화 산업을 둘러싼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스오피스 기준을 관객 수에서 매출 중심으로 바꾸려는 움직임, 극장 관람 문화를 바꾸려는 구독형 영화 패스 논의, 그리고 서울영화센터를 둘러싸고 벌어진 영화계의 거센 반발까지 겉으로 보면은 전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한국 영화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바로 영화의 성적표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르면 다가오는 올해 7월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박스오피스 순위 기준을 기존의 관객 수에서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극장들이나 배급사들의 의견 수렴도 거쳤고 통계 집계 기준 개편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어서 본격적인 검토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관객수 지표는 계속 참고용으로 남겨두긴 하겠지만 이제 누가 1등이냐를 따지는 메인 부대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들여다볼 때 단순한 서비스 가입자 수보다는 실질적인 매출액과 이익 지표가 훨씬 정확한 척도가 되듯이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영화 산업 역시 투명하고 직관적인 재무 지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관객수 집계는 순위를 올리려고 초대권을 과도하게 남발하거나 심야 시간대에 텅 빈 상영관의 좌석을 통째로 결제해버리는 등 일명 유령 관객 꼼수 등 신뢰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평일과 주말 요금이 다르고 특히 IMAX나 4DX, 스크린X 같은 특수관 요금 비중이 커지면서 똑같은 인원이 보더라도 실제 수익 규모는 천차만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IMAX 같은 특수관 상영이 많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이런 방식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관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독립영화 1만 관객 돌파 이런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는데 매출액으로 줄을 세워버리면은 이런 작은 영화들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더 작아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당연히 생깁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큰 영화 시장들은 이미 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객 수로 전국 단위 박스오피스를 발표하는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지표의 정합성을 가져가고 작품이 산업적으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그건 기준을 바꾸지 말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기준을 바꾸면서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그 지표로 만들어지는 정책들도 현실에 맞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영화의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의 변경은 우리 영화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꺼내든 구독형 영화 패스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연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간신히 1억 명을 턱걸이하는 수준인데 영화관 산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 연간 최소 1억 5천만 명은 와줘야 한다는데 잃어버린 5천만 명이 좀처럼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OTT의 확산입니다. 예전에는 재미있을까 정도의 가벼운 호기심만으로도 극장에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미가 보장된 대작이거나 큰 화면으로 봐야 하는 영화가 아니면은 극장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극장 개봉 한두 달이면은 VOD 서비스나 OTT에 풀려버리는 홀드백 기간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굳이 지금 극장에 가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 거죠. 그 결과 스크린에는 점점 더 확실한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들이 집중되고 작은 영화들은 관객과 만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영화 패스입니다. 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3사와 논의 중인 이 정책은 관객이 24,000원짜리 패스를 사면 정부가 9,000원을 보조해줘서 실질적으로는 15,000원에 한 달에 4편의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이고요.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구상입니다. 극장에 가는 습관 자체가 증발해버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구독 모델이죠. 사실 이런 구독제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프랑스인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파테나 UGC 같은 대형 체인들이 한 달 3만원 정도의 무제한 관람 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패스로 대형 체인뿐만 아니라 동네 독립영화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포인트죠. 반면 미국에서는 무비패스라는 외부 업체가 무제한 구독권을 팔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바람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한 사례가 있죠. 지금은 AMC 같은 극장들이 직접 나서서 주당 3편까지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면은 우리의 영화 관람 문화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볼 수 있는 편수가 보장이 되면은 OTT에서 영화 고르듯이 낯선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패스 구독자의 90% 이상이 예전 같았으면은 절대 돈 주고 안 봤을 다양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찾아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객단가인데요.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 같은 창작자 단체에서 제작비 건지기도 힘든데 극장 체인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고 경계하는 것도 이 맥락입니다. 프랑스는 이 문제를 가상 티켓 단가라는 법적 규칙으로 풀었습니다. 관객이 한 달에 몇 편을 보든 배급사에게는 한 편당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거예요. 관객이 너무 많이 봐서 극장이 배급사에 줘야 할 돈이 구독료로 초과해버리면은 그 손해는 패스를 판 극장이 떠안습니다. 어차피 영화를 안 보고 매달 구독료만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극장에 온 김에 뭐 팝콘이나 음료수 이런 것들도 사 먹으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극장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런 투명한 룰이 없습니다. 지금도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사 혜택에 들어가면은 배급사와 극장 사이에 이른바 깜깜이 정산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월정액 구독제까지 들어오면은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급사와 제작사가 납득할 공정한 기준 단가를 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1순위 과제입니다. 컨텐츠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리 패스를 끊어도 막상 극장에 갔더니 스크린 10개 중에 8개가 똑같은 텐트폴 영화만 틀어주고 있다면은 다양한 영화를 볼 자유는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극장 개봉 한두 달이면은 OTT에 풀려버리는 홀드백 문제도 사람들이 구독권에 얼마나 매력을 느낄지를 결정할 변수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대형 멀티플렉스 3사 중심으로만 흘러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버티기 힘든 지역의 작은 영화관과 독립예술영화관들은 관객이 끊겨서 폐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하나의 멤버십으로 독립영화관까지 포괄하는 상생 모델을 처음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영화패스는 극장에 가는 습관을 다시 만들어준다라는 점에서 훌륭한 심폐소생술이지만 지금 한국 영화계가 앓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이나 제작 투자 위축 같은 구조적인 병을 단번에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볼 영화가 없다라는 현실과 불투명한 정산구조 같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정부와 영화계가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단순한 티켓 할인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영화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진짜 혁신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산업의 논리와 효율성만으로 영화를 재단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끝판왕은 최근 충무로에 개관한 서울영화센터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거세게 폭발했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9개의 주요 영화 단체들이 이 공간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무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화인들과 시민사회가 서울시에 오랜 시간 요구해 왔는 게 있는데 프랑스의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나 영국의 BFI처럼 영화의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공공영화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울 시네마테크라는 이름으로 건립을 확정지었는데요. 시네마테크를 그냥 독립영화나 고전영화를 틀어주는 예술극장쯤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본질은 상업적 가치와 상관없이 과거의 필름과 영화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아카이빙에 있습니다. 책이 빽빽하게 꽂혀있는 도서관처럼 영화 유산을 보관하는 심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완공이 가까워지자 서울시가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논의하던 민간 건립준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해산시키고 이름도 서울 시네마테크에서 서울 영화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네마테크의 심장인 필름 수장고와 전문 열람실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유 오피스가 들어섰죠. 상영관에는 다양한 화면비를 맞추는 마스킹 시설 대신에 리클라이너 좌석이 쫙 깔렸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책 없는 도서관, 그림 없는 미술관을 만들어놨다고 영화인들이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의 해명도 있습니다. OTT 시대에 굳이 필름을 보관할 필요가 있냐? 상암동에 한국영상자료원이 이미 있으니 중복 투자가 아니냐? 아카이빙은 전 세계적으로 안 하는 추세다. 상영과 교육 기능은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해명이 오히려 현장을 모르는 관료주의를 스스로 증명해 버립니다. 당장 부산 영화의 전당에 있는 시네마테크 부산이 자체 아카이브를 운영하며 지역 영화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관은 4K 레이저 영사기에 모든 화면비 마스킹까지 완벽하게 지원하고요. 국가 아카이브가 있으니 도시 아카이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으니 서울도서관은 책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명 시네마테크들은 지금도 필름 수집과 복원, 연구를 가장 핵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자랑한 교육 프로그램도 원래 기획은 영화사와 영화 미학, 비평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었는데 막상 센터가 열어놓은 것은 AI 기술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예산 구조는 더 화가 납니다. 연간 운영 예산 40억 원 중에 절반이 넘는 21억이 건물 관리비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서울시는 기존에 지원하던 다른 영화제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영화 생태계 밑거름으로 쓰이던 약 10억 원을 깎아서 건물의 유지비로 돌린 겁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죠. 쐐기를 박은 건 운영 방식입니다. 공공문화예술 지원의 원칙인 이 8길이 원칙,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이 공간은 처음부터 무시했습니다. 상영관, 운영, 용역, 입찰 공고에 상영작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관객과의 대화 게스트 섭외도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을 생명으로 하는 시네마테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노골적인 사전 검열입니다. 이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공공문화 인프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영화를 산업과 이벤트, 관광 컨텐츠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반면 영화인들은 영화를 세대를 거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상업적 논리나 가시적인 성과로는 살아남기 힘든 영화의 역사와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공공의 역할이라는 거죠. 박스오피스 기준 변경, 영화 패스, 서울영화센터 각각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은 이 세 사건은 사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산업적 성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경험으로도 볼 것인가? 투명한 지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건 필요한 쇄신이죠. 하지만 자본과 행정의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영화가 가진 고유한 생명력,
문화로서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박스오피스 기준 변경은 더 정확하고 더 현실적인 지표로 가는 길이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존재감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영화 패스는 잃어버린 관객을 되찾을 수 있는 시도이지만 배급사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 단가와 독립예술영화관을 포괄하는 상생 설계 없이는 대형 멀티플렉스만 배불리는 반쪽짜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서울영화센터 사태는 한국 사회가 영화를 산업과 이벤트로만 바라볼 때 무엇을 잃어버리는지를 600억짜리 건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과 사는 남자가 쏘아 올린 화려한 천만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나왔을 때 극장이 미어 터진다는 것은 볼만한 영화가 있으면은 관객들은 여전히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아주 확실하고 다행스러운 증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축제의 막이 내린 뒤의 풍경입니다. 어쩌다가 터지는 텐트폴 대작 한 편에 기대서 근근히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영화들이 제각각 숨을 쉬고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극장을 찾는 진짜 튼튼한 생태계가 남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관객들의 꾸준한 관심과 선택입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나른자분들은 지금 한국 영화계에 불어닥친 이 굵직한 변화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